조선 왕조의 기틀이 확립되고 유교적 질서가 온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성종시대. 한양 도성의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어우동이었습니다. 명문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 그녀는 사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세장에 갇힌 가녀린 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여성에게 오직 정절과 순종만을 강요했으며 여인의 지혜와 재능은 오직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어우동은 그러한 숨막히는 억압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총명함과 눈부신 아름다움을 지닌 채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언제나 규방의 담장 너머 넓은 세상을 향한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우동은 여느 사내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게 글을 깨우치고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서가에 꽂힌 사서삼경을 읽으며 인간의 도리와 세상의 흐름을 스스로 익혔고 그녀가 붓을 들어 짓는 시 한 구절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조차 감탄하게 만들 만큼 탁월한 감수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딸의 비범한 재능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너무 똑똑하면 팔자가 사나워진다는 성리학적 편견이 그녀의 앞날을 어둡게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예술적 갈망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두어야만 하는 현실에 남모를 갈증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붓을 쥐고 싶었던 그녀의 손가락은 대신 바늘귀를 꿰어야 하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규방에서의 삶은 어우동에게 견디기 힘든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바느질과 지루한 가사 노동은 그녀의 타오르는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창가에 앉아 거문고를 타며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선율에 실어보냈습니다. 그 선율은 담장을 넘어 도성의 밤거리로 흘러나갔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정체 모를 슬픔과 애잔함에 발길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언젠가 명문가로 시집가서 가문의 대를 잇는 도구로만 여겨지는 조선 여인의 운명에 대해 깊은 회의와 절망감을 느끼며 차가운 방을 지켰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그녀의 고독은 깊어만 갔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어우동은 가문의 결정에 따라 왕실의 종친인 태강수 이동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혼인은 한양 전체가 떠들썩할 만큼 화려한 경사였으며 사대부들은 이를 두고 완벽한 결합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우동은 연지곤지를 찍고 화려한 홀레복을 입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혼인이 자신을 억압하던 부모의 집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게 해줄 해방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으며 그녀는 무거운 가마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마 밖으로 들리는 잔치 소리는 그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구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혼례의 화려함 뒤에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그녀의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남편 태강수 이동은 아내의 깊은 지성과 예술적 영혼을 이해할 만한 그릇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대부라는 지위 뒤에 숨어 오직 주색 잡기에만 몰두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하고 방탕한 사내였습니다. 어우동은 매일 밤 차가운 등잔불 아래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시를 썼습니다. 비단 이불보다 더 차가운 것은 남편의 무관심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꿈꿨던 부부간의 지적인 교류가
조선의 현실에서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환상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들어가는 등잔 심지가 마치 자신의 신세와 같았습니다. 남편의 방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어우동은 남편이 기생초유왕과 깊은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 아내인 그녀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어우동은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며 항의했지만 태강수 이동은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그녀를 투기하는 악처로 몰아세웠습니다. 여자가 투기하는 것은 칠거지약 중 하나이니 입을 다물라는 남편의 차가운 말은 그녀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남성에게만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는 이 사회의 이중성에 대해 근본적인 분노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지켜온 모든 도덕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우동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유교적 정절에 대한 마지막 신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온 인내와 희생이 결국 남성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허상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가문을 지키는 박제된 여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토록 억울한 삶을 인내해야 하는가?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를 벗어던지고 자신을 가두고 있던 규방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그녀만의 처절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어우동은 남편의 집을 뛰쳐나와 한양의 거리로 당당히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얼굴 가리개를 벗고 자신의 얼굴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낸 순간 그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가슴속을 파고드는 시원한 공기는 그녀에게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어우동은 오히려 그 시선들을 즐기며 고개를 높이 쳐들고 걸었습니다. 그녀는 거리의 시인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고 이름 없는 악공들과 함께 가락을 맞추며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거리낌 없이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소문은 바람을 타고 한양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한양의 남성들은 이 대담하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깊은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태강수 이동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어우동을 정식으로 내쫓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박대기가 된 여인의 삶은 사회적 죽음과 다름없었지만 어우동은 오히려 크게 웃으며 이를 당당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도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를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환대했습니다. 그곳은 억압적인 유교 질서가 미치지 않는 조선 땅에 세워진 유일한 자유의 영토이자 예술의 살롱이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집 문턱은 낮았으나 그 안에서 오가는 대화의 수준은 그 어디보다 높았습니다. 어우동의 집에는 날마다 수많은 남성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높은 관직의 대신부터 학문이 깊은 유생, 심지어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어우동의 눈부신 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거침없는 말투에 매료되었습니다. 어우동은 그들과 술잔을 주고받으며 시를 짓고 세상의 이치를 논했습니다. 그녀는 남성들을 단순히 유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위선과 가짜 도덕을 끄집어내어 비웃었습니다. 남성들은 그녀의 매력 앞에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았고
어우동은 그들을 통해 조선 사회의 추악한 민낯을 관찰하며 자신의 문학적 영감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도록 거문고를 타며 무너져가는 조선의 질서를 노래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쾌락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어우동은 자신과 관계를 맺는 남성들을 통해 사대부 사회의 허례허식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짓는 시에는 남성들의 이중적인 욕망과 그들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충유의 가치가 얼마나 텅 빈 것인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술적 성취는 날로 깊어갔고 그녀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유로운 날갯짓이 커질수록 이를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관료들의 음모 또한 어둠 속에서 거대한 폭풍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죽여야만 자신들의 부끄러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우동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거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양 도성 전체가 어우동이라는 이름으로 뜨겁게 달궈지자 마침내 조정에서도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헌부의 관리들은 연일 상소를 올리며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요물 어우동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어우동을 단순히 풍기를 문란하게 한 여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견고하게 쌓아온 성리학적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상적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성종 임금 역시 민심의 동요를 잠재우고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엄중한 명을 내렸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한양의 밤은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어우동과 연루된 남성들의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정의 요직을 차지한 실세들과 왕실의 종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모든 사실이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진다면 조선의 지배계층인 사대부들의 도덕적 권위는 순식간에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정적들은 이 기회를 틈타 상대 진영을 공격하려 들었고 권력의 중심부는 피 비린내 나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어우동은 자신이 그저 남성들의 추악한 권력 싸움에 이용되는 가련한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차갑게 직감하며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우동은 의금부에 체포되어 차가운 지하 옥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의 중심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그녀는 이제 쇠창살 너머로 비치는 한 줄기 달빛을 보며 자신의 마지막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옥사의 공기는 습하고 퀴퀴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신문관들은 그녀를 앞에 앉혀두고 온갖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감히 왕실의 종친으로서 누구와 몸을 섞었는지 모두 실토하라는. 그들의 목소리는 정의를 수호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자신들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올까 두려워하는 비겁함이 역력했습니다. 어우동은 그들을 향해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높이 들었습니다. 지독하고도 처참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가락은 주리질에 으스러졌고 매끄러웠던 살결은 가차없는 매질에 찢겨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옥사 바닥을 적셨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극에 달해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오히려 자신을 신문하는 대신들의 위선을 조롱하며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던지는 돌은 사실 당신들 자신의 가슴 속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이 아니더냐는
그녀의 일침은 의금부의 어두운 복도를 울렸고 이를 듣던 관리들은 수치심과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고문실의 매캐한 연기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문의 고통 속에서 결국 어우동은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남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단이 낭독될 때마다 조정은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청렴 결백을 내세우며 도덕을 강의하던 고위 관료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대신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몸을 사렸습니다. 어우동의 진술은 조선 사대부 사회의 거대한 가면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처절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면서도 이 썩어 빠진 세상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길을 기꺼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피와 함께 진실이 흘러나왔고 한양의 하늘은 마치 그녀의 울분을 대신하듯 검게 타올랐습니다. 조정은 이 전대미문의 스캔들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관련된 모든 남성을 처벌하자니 나라를 다스릴 인재가 남아나지 않을 상황이었고 어우동 한 사람만 처벌하자니 유교적 형평성에 크게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선택은 언제나 그렇듯 비겁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모든 책임을 어우동에게 전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내들은 여인의 유혹에 잠시 미혹된 피해자일 뿐이나 이 여인은 태생부터 음란하여 온 세상을 타락시켰다는 억지 논리를 판결문으로 확정했습니다. 어우동은 그렇게 시대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진 어린 양이 되어 형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성종 임금은 마지막 순간까지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그는 본래 사형을 경계하고 백성을 아끼던 어진 임금이었으나 성리학적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산림학자들과 대신들의 압박을 끝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만약 어우동을 살려둔다면 조선의 남성들이 누려온 도덕적 지배력이 완전히 붕괴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결국 임금은 어우동에게 교수형이라는 극형을 내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시 법전에 명시된 여인의 죄에 비해서도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었지만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사대부들의 탐욕은 임금의 이성마저 마비시켜버렸습니다. 비극적인 종말은 그렇게 국가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날 한양의 아침은 유독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거리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어우동은 마지막으로 정갈하게 몸을 씻고 하얀 소복을 입은 채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문으로 인해 수척해졌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장으로 가는 길목에는 수만 명의 백성이 몰려나와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내뱉었고 어떤 이는 이 가련한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에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어우동은 자신을 향한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마치 아름다운 연회장으로 들어서듯 당당하고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형장의 중앙에 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양 도성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화려한 궁궐과 기와집들 아래 얼마나 많은 거짓과 위선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죽지만 나의 죽음은 당신들의 비겁함을 영원히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바람에 실려 도성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마지막 시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된 시대를 살아간 모든 조선 여인에 대한 위로이자 자신을 죽이려는 위선적인 세상을 향한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밧줄이 그녀의 목을 죄어오는 순간 그녀의 고통은 멈췄고
비로소 영원한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멈췄으나 그녀의 의지는 바람이 되어 흩날렸습니다. 어우동의 죽음 이후 조선은 다시 고요한 질서 속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관련되었던 남성들은 금방 복직되어 다시 고결한 사대부 행세를 하며 권력을 누렸고 그녀의 집은 흔적도 없이 불태워졌습니다. 역사는 권력자들의 붓끝에 의해 그녀를 음멸하고 기록하며 후대 여인들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녀의 이미지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에서 그녀의 검은고 선율을 찾는 이들이 있었고 그녀의 대담했던 삶을 그리워하는 속삭임이 도성의 어두운 골목마다 번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조선에 엄격했던 성리학적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어우동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자를 유혹한 유물이 아니라 억압적인 신분제와 가부장적 모순에 온몸으로 부딪힌 처절한 저항가로 재인식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와 이야기들은 야사와 소설을 통해 민초들 사이에서 몰래 전해지며 부당한 억압에 시달리던 조선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용기와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잊히지 않는 불멸의 이름이 되어 조선의 밤을 지키는 전설적인 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우동의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이유는 그녀가 가졌던 자유에 대한 순수하고도 뜨거운 열정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과 지성을 숨기지 않았던 용감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했던 당시 사회의 총체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우동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전히 교묘하게 남아있는 편견과 차별의 시선들을 날카롭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도 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걸 수 있는가? 이제 어우동은 더 이상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의 상징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녀가 그토록 꿈꿨던 신분과 성별을 초월한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조금씩 현실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뿌린 저항과 자유의 씨앗은 역사의 토양 아래에서 끈질기게 자라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체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진실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으며 그 불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어우동의 진실된 면모를 마주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녀를 여전히 음란한 죄인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시대를 앞서갔던 고독한 선구자로 기억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라는 가치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이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가장 어두운 밤을 가장 밝게 비췄던 여인, 어우동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비극의 서사를 넘어선 인간 승리의 기록으로 우리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선택하고 온전히 책임지는 삶의 위대함을 떠올립니다.
어우동은 비록 차가운 밧줄 아래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뜨겁고 자유로운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미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치에 굴복하지 말고 당신만이 가진 진정한 빛을 온 세상에 발하라고 말이죠. 그녀의 불꽃은 이제 당신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신의 삶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긴 시간 어우동의 진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숨은 이야기인 역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